올해 96의 이춘식 할아버지.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17에 일본으로 가 3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을 했던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지난 2005년 그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30일 드디어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승소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판을 함께했던 다른 피해자들은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떠났고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만이 남았습니다. 재판은 내 부인이 낙가장 내 사람인데 내가 혼자 재판을 받고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많이 나오고 서럽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0개월. 그런데 이 판결은 뜻하지 않은 사태를 몰고 왔습니다. 일본이 판결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연이어 보복성 수출 규제까지 단행했습니다. 1965年に請求権協定において互いに請求権を放棄した。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互い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일본의 주장. 과연 청구권 협정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때는 1965년. 반일 반공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서거해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원고 행렬은 1km나 뻗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홍수가 일어나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고 역도선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일 선수는 베트기인 박치기와 당수로 요시노 사토 선수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마지막 결승에서 김일 선수의 맹공세에 몰린 요시노 사토 선수는 계속 반칙을 범해서 결국 이날 대전에서는 김일 선수가 반칙승을 거두었습니다. 일본의 반칙에도 승리를 거둔 김일은 국민 영웅이 됐죠. 그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한일 기본조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는데요. 문제의 청구권 협정은 바로 이 한일 기본조약과 함께 맺어진 부속협정입니다.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조라고 하는 것은 유상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라고 하는 금액이 한국 정부에게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2조에서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바로 이 2조를 가져와서 이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정부가 할 일은 없다라고 이 문제를 해석을 하는 거죠. 청구권 협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조는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청구권 자금의 액수와 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고, 2조는 이 협정으로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입니다. 한일 협정이 체결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해방 이후 반일 감정이 높아진 상태에서 기습적인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에 수입되던 일본 물건들도 거부의 대상이 되었죠. 일본 물건을 한데 모아 불태우는가 하면 전국적인 불매운동 또한 벌어졌습니다.
65년의 굴욕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고요. 또 식민지 지배가 불법적이었다라는 것도 인정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배상금이나 보상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권 자금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의 자금으로 돈을 받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봤던 거죠. 한국과 일본은 14년이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국은 한일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임이라고 하는 부사였던 것이죠. 근데 임이라고 하는 부사는 그 시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가리킬 수 없는 애매한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부사를 이른바 일본에 있는 한국 병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효였다라고 하는 해석을 했고요. 일본은 일단 성립했다. 그리고 유효했다. 그렇지만은 1948년도에 한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효의 시점을 1948년도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것이 65년도 기본조약의 한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동의할 수 없음에 대한 동의라고도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agree to disagree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력으로 이뤄졌던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지 지배. 그러나 일본은 이를 합법적인 지배였다고 주장했고 결국 서로 다른 주장을 묵인하는 모호한 문장으로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에게 한일 기본조약의 장점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과거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의 무효 확인,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조항을 관철시켜 기본관계 조약이 가조인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조인된 재산 청구권에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일본에 받을 청구권 자금이었는데요.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라 설명했죠. 이것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2천억 원이 되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자립경제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는 내일의 100원보다 오늘의 1원이 더욱 이 나라 경제의 기묘함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며 자립경제를 이루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굴욕적인 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 계속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반발을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외교부가 마치 일본을 상대로 해서 잘 협상을 해서 배상금을 갖다가 일부분 받아와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제 개발을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이냐,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그런 입장을 통해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속은 거죠, 속인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65년 당시 일본으로부터 마치 이 배상과 해당하는 무상 3억 불을 가져와서 근데 왜 이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나눠줄 책임이 있는데 안 나눠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전국 협정 문안을 보게 되면 그게 돈이 아니거든요. 생산물과 용역이에요. 청구권 협정 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이 제공하는 청구권 자금이 실제 돈이 아니라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년 당시에 일본이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10년에 걸쳐 가지고 플란트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 제공을 했죠. 그러면 그 제공한 기업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5년부터 10년간에 걸쳐 돈 번 것은 일본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죠. 우리가 돈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청구권 자금의 성격 자체도 모호했습니다. 조약을 맺기 전 한일 회담 회의록을 보면 양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에 주는 돈이 청구권 자금이 아닌 국교 정상화 축하금이라고 주장해 식민지배 사과를 생각했던 한국과 끝까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청구권 자금 성격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자 62년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 외상 오히라가 긴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청구권 자금 액수만을 합의하고 그대로 협정 체결을 결정합니다. 도대체 한국과 일본은 왜
제대로 합의도 되지 않은 조약을 그렇게 급히 성사시켜야만 했던 걸까요?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 원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는데 60년대가 되면서부터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거는 미국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 더 중요한 지역들이 생기면서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줄이고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들을 일본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6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미국의 대한정책 문서들을 보면 한국에서 해야 될 정책적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한일 관계 정상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양쪽에다가 압력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한일 관계를 빨리 정상화를 해라. 2차 대전 후 세계는 냉전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은 1960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아시아가 공산 진영에 넘어갈까 걱정하게 됐죠. 이 때문에 한일이 빨리 국교 정상화를 이뤄 자유 진영을 공고히 하길 원했던 겁니다. 때마침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당시 박정희 정부는 정권 정당화를 위해 경제 발전이 시급했죠.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해 당시 일본 총리 이케다와 전 총리인 기시노부스케를 만났습니다. 특히 기시노부스케에게 많은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고 일본 자민당의 초대 간사장을 역임한 대표적 우익 인사입니다. 56, 57대 일본 총리를 지내며 한일 기본조약의 기틀을 다진 것 역시 기시노부스케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한데요. 기시노부스케가 가지고 있던 우익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지금의 아베 총리인 겁니다. 現在の日韓関係を考えたときに、最大の問題はですね、国家間の約束を守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信頼の問題ですね。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行為を韓国が一方的に行い、国交正常化の基礎となった国際条約を守っていない。 아베 총리가 말하는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란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대법원 판결이 정말 한일협정을 위반하는 걸까요? 당시 판결문에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청구권 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 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個人の請求権そのものを国内法的な意味で消滅させたという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と答えています。これは間違いありませんね。個人の請求権が消滅したと申し上げ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が 게다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국가 간 협정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전례도 있습니다. 日本の最高裁判所はですね、この個人賠償請求権についてはですね、裁判上は救済されない、訴求する権能はないけれども、実体的な権利は消滅していないと、個人賠償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いう立場を取っております。つまりそういう点で言えば、日本の裁判所の判決とですね、韓国の裁判所の判決というのはですね、そんなに大きな違いはないわけですね。 오전 10시 30분
모든 문제는 1965년 두루뭉술 급하게 맺어버린 한일 기본조약 자체에서 시작됐습니다. 광복 후 두 나라 사이의 모든 비정상적인 관계는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식민지 지배를 불법이라고 말하고 일본은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적인 식민 지배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건데요. 배상이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으므로 그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므로 배상할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상이 협정을 통해 끝났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에 배상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일본이 강변한다고 한다면은 그 청구권 안에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배상 문제가 청구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배상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럼 배상의 문제를 이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좋다. 그럼 우리 그거로 합의하자. agree to disagree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agree to agree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갖다가 해결을 하자라고 일본에게 따져야 됩니다. 일본의 그러한 태도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1965년 체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러한 불안전성, 이거를 최종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외교가 해야 되는 것이죠.